반도체는 사실은 이제 좀 저희가 리포트에서 가끔 설명드리는데 반도체 주가는 실질적으로 반도체 기업의 실적보다 굉장히 빨리 성장해요. 보통 6개월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한 1년? 1년 가까이 성장성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현물 가격이 있고요. 현물 가격. 반도체 현물 가격. 그 다음에 고정거래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계약 가격인 거죠. 왜냐하면 현물 가격으로 모든 반도체를 팔 수가 없잖아요. 한국전자가. 그래서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이렇게 일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은 현물 가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가격으로 공급할게. 이렇게 고정거래 가격을 하거든요. 이게 현물 가격을 따라가요. 뒤에. 따라가는데 현물 가격이 빠져도 고정거래 가격이 유지가 되다가 이제 뒤늦게 빠지게 되는 거죠. 기업 실적은 요걸 따라가요. 고정거래.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꺾여가지고 현물 가격이 급락해도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다가 뒤늦게 실적이 나빠지거든요. 근데 주가는 어딜 따라가는데 이걸 따라가요. 반도체 시황을 따라가요. 그리고 요거보다도 빨라요. 주가가. 그러니까 시황이 꺾이기 전에 꺾이거든요. 주가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반도체는 대표적인 비탄력 산업이에요. 부동산이 보면 가격 오를 때 무섭게 오르잖아요. 왜 그러냐? 부동산을 가격이 올라서 공급을 많이 늘려야지 그러면 몇 년 걸리죠. 집 짓는데. 다 2년, 3년 걸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쇼티지가 나 있으면 빨리 공급해줘. 빨리 공급 못해요. 공장 지어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공급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게 보통 한 6개월, 빨라야 6개월, 길면 12개월까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쇼티지가 나면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죠. 주가가 막 급등하죠. 그런데 이 쇼티지가 끝나면 또 급락을 해요. 이런 특성이 좀 있어요. 업다운이 좀 강하죠.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현물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거고요. 이 반도체 현물 가격을 미리 알려면 뭘 해야 되죠? 결국은 공급 사이드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공급이 왕창 늘면 당연히 현물 가격은 급락할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주가도 급락하겠죠. 그러면 공급 사이드가 언제 폭발적으로 늘 거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죠? 반도체 기업들이 뭘 하죠? 설비 투자를 하잖아요. 설비 투자가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가 급증하면 곧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쇼티지가 난 상태에서 급증하면 곧 이게 공급을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현물 가격이 곧 하락할 거라는 얘기고 기업 이익은 이거보다 더 뒤늦게 하락할 거라는 얘기고 주가는 언제부터 움직이죠? 여기서부터 움직여요. 그래서 반도체 주가를 보면 업황은 요걸 따라가죠. 현물 가격에 따라가지만 반도체 주가를 보면 기업의 설비 투자,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 사이클을 따라가요. 설비 투자 사이클이 바닥일 때 주가가 바닥을 치고 설비 투자 사이클이 쭉쭉 올라오다가 확 늘어날 때 주가 고점을 쳐요. 이 설비 투자 사이클, 반도체 현물 가격 사이클 이렇게 되겠죠. 네. 선물, 반도체 투자, 현물, 기업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고점 치면 주가 고점을 치는데 그 다음에 현물 가격 고점을 치고 기업 이익은 뒤늦게 고점을 쳐요. 그러니까 주가 한참 내려가는데 기업 이익은 계속 늘어나죠. 이래서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 능력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반도체 그 소재 부품업체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실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가가 급등하면 이제 반도체 메이커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죠. 얘네가 막 급등하면.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한다니까. 그래서 반도체 투자 사이클을 보면 최근에 막 피치를 올리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소재 부품 쪽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올해. 반도체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현물 가격이 꺾이고 있잖아요. 작년에 그런 가수요도 있었고, 팬데믹이라. 그리고 유통업체들이 또 재고도 엄청나게 쌓았어요. 유통재고가 4주 정도가 평균인데 뭐 12주 쌓았다고. 이런 상황이면 전형적인 상황이에요. 이제 현물 가격이 이제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다가 이제 정상화되면 팬데믹 가수요가 없어지고, 요즘에 또 중국의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이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제일 크거든요. 이게 거의 30% 가까이 될 거예요. 이쪽이 안 팔려요. 지금 망하고 있어요.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 그러니까 중국의 이쪽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았단 말이죠.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이쪽이 스마트폰 판매가 확 줄어버리니까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애널리스트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반도체,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뒤늦게.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그 삼성전자 주가가 그때 10만 원 근처 찍었다가 계속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가 이런 사이클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현물 가격이 꺾이는 게 보이니까 이제 좀 지난 거죠. 반도체 주가 고점 치고 그다음 현물 가격 꺾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이익이 이제 꺾일 때가 오겠죠. 지금 기업이 되게 좋잖아요. 삼성전자. 근데 주가는 언제 바닥을 반도체 가격이 한참 떨어지고 나서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분기 실적이 너무 악화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가 바닥이에요. 실적이 막 악화될 때. 악화될 때가 주가 미리 바닥 찍고 바닥 다지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마 내년에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널들이 그걸 보고 미리 조정한 건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내년에 분기 실적이 너무 실적 악화 소식이 막 들리면 그때가 바닥이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고점에서 바닥으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좀 오를 수 있어요. 지금 8만 원 깨졌기 때문에 지금 낙폭이 큰 상태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대형 M&A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반짝 오를 수 있는데 저는 약간 하향 쪽에 추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내년 한 상반기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등하는 것도 짧게 반등하고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등할 때 판단인가. 뭐 갖고 계시다면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반등하면 좀 어느 정도 반등하면 어디까지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정고점까지 반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꺾이기 전에. 이렇게 해주면 땡큐인 거죠. 근데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고 시대가 나갈 가능성은 저는 이걸 좀 낮게 보고 있어요. 호텔, 항공, 면세점 이런 주가들은 이미 팬데믹 이전을 다 복구했어요. 왜 언제부터 오르냐 물어보시는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인터파크 이런 거 엄청 올랐잖아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팬데믹 이전 그랬죠. 호텔 수요가 높고요. 이미 이거는 한번 시대가 났어요. 이미 그 작년에 그 코로나로 피해본 업종이 오른 건 다 올랐어요 이미. 그 질문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더 갈 거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 델타 변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팬데믹 이전을 복구했는데 이게 3대 산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 위치했다면 한번 살릴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미 뭐 코로나 이전 수준 다 복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더 가려면 생산성이 붙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닌가. 특히 항공주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큰 이슈죠. 기후 변화. 이것 때문에 뭐 ETF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기차 플러스 2차 전지 ETF 뭐 이런 거 나오고 있거든요. 미래에서. 근데 저는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물론 기후 변화는 이거는 큰 대세예요. 대세이기 때문에 올 건데 그러면 전기차 플러스 2차 전지를 사야 되는 ETF를. 지금 전기차 ETF, 전기차 2차 전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태양광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엄청 높았어요. 수요가 모자라니까, 공급이 모자라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떻게 됐죠? 10분의 1가 됐어요. 폴리실리콘 가격. 그래가지고 이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가 박살이 났죠. 근데 수요도 계속 늘었어요. 태양광 시대가 왔죠. 근데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 망했어요. 중국이 다 가져갔죠. 우리나라 업체만 거의 뭐 요즘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정도의 주가 수준의 ETF로 지금 출시를 한다는 거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전기차도 사실은
굉장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대중화되면서 테슬라를 초기에 투자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기회는 지나갔다고 보고 저는 약간 이런 쪽은 지금 현재 인기 있는 쪽인데 저는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좀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게 제가 좀 좋아하는 거 같은데 그 탄소 배출권이라고 아시죠? 탄소 배출권. 이 탄소 배출권은 굉장히 장기 상승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후변화 규제가 들어오는데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탄소를 많이 내뿜는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탄소 중립을 지키려면 이걸 시스템을 다 바꿔야 돼요. 투자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런 기술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해요. 네. 구매를 하면 이게 이제 규제에서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이 정도라면 이 정도의 허들이 있다면 내가 좀 노력해서 여기까지는 탄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못 줄일 것 같아. 이 부분을 탄소 배출권으로 사면 이걸 인정해 줍니다. 이런 탄소 배출권이다. 예전서부터 이제 이게 출시된 꽤 됐는데 이게 요번에 이제 유럽도 기후 변화 이제 규제를 하잖아요. 탄소 뭐 얼마 이상은 수출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탄소 배출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하루아침 먹고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금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테슬라가 이익 내는 거에 대부분은 탄소 배출권 팔아서 내는 거예요. 그 탄소 배출권 누가 파느냐? 이런 전기차 업체들, 환경업체들이 파는 거예요. 왜냐면 탄소를 줄이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얘네가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얘네 돈이 들어오죠. 얘네가 탄소 배출권 사가지고 얘네 돈이 얘네한테 간다.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을 이게 지수가 있어요. 인덱스가. 탄소 배출권 가격의 인덱스가 있거든요. 이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장기적으로 올라가요. 기후변화에 투자한다 그러면 전기차, 2차 전지가 아니라 탄소 배출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탄소 배출권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ETF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ETF를 정해갖고 왔는데 KRBN이라는 코드를 가진 ETF인데 이거는 뭐냐면 유럽의 탄소 배출권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 ETF가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잖아요. 유럽에도 있어요. 탄소 배출권이. 근데 유럽의 탄소 배출권 시장이 제일 커요. 근데 그 지수를 추종하는 그냥 순수하게 지수를 추종하는 ETF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를 만약에 제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얼마를 벌겠다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은데 기후 변화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ETF를 뭐에 투자 자산의 10% 정도를 꾸준히 가져간다니까. 우리가 골드도 1.9도 가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ETF는 한 10% 가져가는 돈을 하지 않을까. 5%, 10%. 그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투자 대상으로 이런 ETF를 좀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모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탄소 배출권은 이렇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추세가.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고 기후변화 이제 시작이고 더 규제가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친환경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바꾸면 제품 못 만들어요. 포스코 같은 데. 화학업체 뭐 이런 데. 그다음에 뭐 석유화학 쪽 관련한 업체들도 다 탄소, 석탄 발전하는 업체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보면 이런 ETF를 좀 관심을 가지고 사모으는 것도 예전에 이제 4, 5년 전에 베트남에 투자한 마음으로 그냥 뭐 빠지면 땡크하고 더 사면 되고 이런 관점. 대신 이제 이거를 뭐 고점을 팔았다가 저점을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이건 경기 사이클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무 때나 돈 있으면 사가지고 쭉 가져가는 거예요. 좀 빠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빠졌다 싶으면 더 사면 되고 사서 모으는 거죠. 그런 게 베트남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고 그냥 계속 사서 모으는 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밖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타조 매출권에 아예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위험 쪽의 지표를 좀 점검을 해보면 이건 항상 점검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글로벌 위험 지표가 위험 수준을 넘어가면 바로 액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정 국면에 아직도 좀 안정 국면에 있고요. 이게 안정 국면과 중립 위기 국면이 있는데 요즘에 뭐 주가 막 흔들리고 막 이래도 뭐 그렇게 리스크 지표가 막 급등하고 이러지 않고 있어요. 이게 안정 국면에 있다는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이 안전 자산보다 선호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위험 자산이. 일시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 선호가 떨어지다가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리스크 지표로 봤을 때는 안전 자산보다는 위험 자산이 더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시면 위험 선호 지수가 좀 꺾이고 있잖아요. 예, 요건 왜 그러냐면 요거랑 좀 다르죠. 이게 보면 요 위험 선호 지수가 그러면 안 꺾여야 되는 건데 리스크 지표 안정적이니까 안 꺾여야 되는 건데 위험 선호 지수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계속 기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파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리스크 지표 같은 경우는 한번 안정 국면에 들어오면 몇 년은 쭉 가는데 위험 선호 지수는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또는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돼요. 이게 추세선인데 이 파란색 선이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위험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황색 선이 좀 단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급등하면 이렇게 꺾이고 있는 거죠.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욕구가 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적인 위험 선호가 꺾이는 거고 요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조정하고 맞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게 꺾였다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꺾였다고 확신을 하려면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데드 크로스가 나고 파란색 선이 아래로 꺾여야 아 이제는 좀 채권 사자, 주식 팔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위험 자산 선호했다가 지금 약간 차익 실현 매물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이나 주가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꺾이면 단기가 꺾이면 타격이 어디가 제일 크냐면 신흥국이 타격이 커요. 왜냐하면 주식이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안전 자산이고 그리고 주식 시장 내에서는 위험 자산이 어디예요? 신흥국이죠. 신흥국이 위험 자산이고 미국 증시가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가 꺾이게 되면 신흥국에서 미국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요게 데드 크루스가 이렇게 나버리면 미국에서도 미국 증시에서 미국 국채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단기가 꺾이면 신흥국 증시에서 미국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고 요게 데드 크루스가 나면 미국 증시에서 미국 국채나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성과가 증시 성과가 이제 신흥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좋은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약간 리스크 요인으로 보는 게 이제 원달러 환율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150원에서 잘 안 밀리죠. 위안 달러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중국 사태 때문에 그런 건데 중국이 약간 스탠스를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이제 산업을 키우고 이런 국면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게 위협이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권력이 빅테크 독점 기업들한테 넘어가는 상황. 너무 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사실 공산주의잖아요.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리고 약간 독재 국가잖아요. 지금 현재 시진핑 독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걔네들한테 더 중요한 건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자신의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서부터 다 이제 규제를 시작한 거예요.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또 최근에 나온 게 뭐죠? 사교육 금지. 교육업체 다 비영리로 전환.
게임 규제. 뭐 이렇게 자본주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뭐 디디 추싱 뭐 이런 경우는 뭐 말 안 들었다고 앱 삭제.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근데 이게 일련의 사태가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아 중국 정부가 마음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얘네가 이제 경제보다는 자기네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데 미국과 한판 해야 되니까 더 이제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이제 정책 방향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중국 주식을 때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게 위안화가 이렇게 급등하면 문제가 생겨요. 예.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있지만 만약에 위안 달러가 만약에 이렇게 급등했다. 예전 2015년 때처럼 이런 식으로 막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거는 정말 이제 중국에서 자본 자체가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요 최근에 위안화 달러가 팍 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6.5위안 요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6.5위안을 상향 돌파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 달러랑 원 달러는 같이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경제 쪽을 좀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드리면 미국 경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용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신규 취업자 수 월별로 보면 이때 약간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잖아요. 결국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탄력이 붙어야 돼요. 이전에 워낙 줄었기 때문에 탄력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9월, 지금 7월 거 아직 안 나왔죠? 7월 나오고 8월, 9월서부터 이제 탄력 있게 이때처럼 팍팍 늘면 이제 경기 호황기에 접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요거 소비자 태도지수, 심리지수라고도 하는데 요게 이제 꺾여가지고 한번 잠깐 흔들렸는데 요거는 요거보다는 요 지표를 봐야 돼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더 이거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요걸 봐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소비가 꺾이나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이게 도달을 하고 위에 도달하고 나서도 왔다 갔다 몇 개월을 하거든요. 고점을 치기 전에. 그래서 지금은 소비가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고용도 앞으로 또 더 빠르게 회복이 되면 뭐 소비가 꺾일 리는 별로 없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이제 문제는 신흥국인데 신흥국의 경기 지수가 이렇게 꺾이려고 하고 있어요. 조짐이. 이때보다 좀 더 꺾였는데 아직은 골든크로스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꺾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꺾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이 보라색 선을 보면 쭉 올라오다 처음 꺾이는 거라서 경기 약간 둔화되는 시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좀 내려와서 나중에 이걸 데드크로스 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닫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쭉 올라오고 이게 쭉 내려가서 여기서 만나서 그냥 팍 꺾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신흥국 경기는 어쨌든 뭐 길게 보든 짧게 보든 어쨌든 약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경기 지수가 꺾일 조짐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소한 이제 둔화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기를 볼 때 제일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BSI 지표라고 그랬잖아요. BSI 지표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열심히 지금 좋아요. 좋은 상태인데 찝찝한 건 뭐냐면 고점에 거의 와 있다는 거예요. 경기 지수가. 고점에 와 있다는 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꺾일 수 있지만 이때처럼 꺾일 수 있지만 고점에 도달했다는 거는 뭐냐면 경기 모멘텀, 진짜 경기 모멘텀으로 고점에 도달한 게 아닐까? 조만간.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보시면은 고점 왔을 때마다 경기 사이클 고점이었거든요, 항상. 이때도 이제 사실 고점이었죠. 그 다음에 계속 안 좋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때 여기 와 있으니까 제가 외국인 투자자라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나? 이 정도면 역사적 고점인데? 이 정도는 경기 피크 아닌가? 이거는 성장률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의 이제 그 명목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기 사이클을 볼 수 있는데 사실 크게 보면은 이 경기 사이클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도. 근데 좀 이격이 커가지고 이제 한 번에 부러지기보다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다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데드가 나서 부러질 것 같은데 이렇게 데드가 나서 부러지면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경기가 부러졌구나 이렇게 확실해지는데 아직까지는 경기가 부러질 거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죠. 이때처럼. 하지만 주가상으로는 이 정도 올라오면 이제 주가 다 올라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래서 열심히 파는 거일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오타가 나 있네요. 예. 선행지수도 이제 사이클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경기 선행지수 사이클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거의 고점에 와 있잖아요. 예. 거의 역사적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까 경기 사이클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경기 호황기 끝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반도체 가격인데 반도체 현물 가격이죠.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이게 지금 많이 꺾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보고서에 설명을 자세히 해놨으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유통 재고가 많아요. 지금 반도체가. 그러니까 그동안 가수요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통 재고라는 건 도매상들이 갖고 있는 재고인데 반도체 가격이 막 열심히 오르니까 막 사재기를 해놓은 거예요. 팔릴 걸 미리 사재기 해놓은 거죠. 그래야지 자기네 이익이 커지니까. 근데 이제 생각보다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니까 둔화되니까 유통 재고상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수요가 둔화되면 반도체 가격이 확 급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힘이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증시 부분은 이렇게 이제 지금서부터는 뭘 봐야 되죠? 실적 탄세이기 때문에 실적 기업 이익의 변동성,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익이 언제 꺾이느냐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유동성보다는 실적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기업 이익은 계속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에 기업 실적 발표하는 거 봐도 80%가 아웃퍼폼했어요.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이제 실적 장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추세선인데 기업 이익의 추세선. 이 추세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죠, 사실. 이제 추세선 벗어나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꺾이겠죠. 언젠가 이제 이익이 꺾이면 조심하셔야 돼요. 시장은. 그다음 요거는 이제 요거는 추세를 가지고 이제 미국 주시장을 보는 건데 요게 사실은 요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 번씩 검토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나 이런 걸 미리 반영했는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추세적으로 얼마나 벗어났는지가 확률을 접근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을 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로그 차트거든요. 로그 차트라서 이래요. 로그는 지수만 보면 예전에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간 거와 지금 1100에서 1200 가는 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승률로 본 거예요. 로그 차트라는 건. 상승률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눕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상단 추세를 벗어나 있는 상태인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 이때가 이전에 벗어난 적이 2000년 IT 버블 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2000년 IT 버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이때부터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이때는 아예 밑으로 벗어나 있었는데 2008년엔 밑에서부터 위로 돌파하고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고점을 쳐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꺾이는 것보다는 여기서 지글지글 하다가 꺾이는 경우도 많아서 이거는 뭐 예상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추세는 벗어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익이 꺾이고 어닝 리비전이 마이너스 나기 시작하면 주가의 충격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신흥국 증시는 중국의 국채금리랑 보면 거의 동행해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신흥국 경기라는 게 중국 경기를 많이 따라가고 중국의 경기는 중국의 국채금리 10년짜리는 중국의 경기를 전망하는 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보면 같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중국 금리가 꺾이면서 지금 신흥국 증시가 원래는 이때 꺾였는데 조금 더 가다가 지금 꺾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금리를 봤을 때는 신흥국 증시가 고점을 지난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EM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이제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이제 이런 외국인들이 이런 지표 다 보거든요. 보면 이게 중국 금리가 꺾인 것 같네. 미국 신흥국 증시에서 돈을 좀 빼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흥국의 어닝은 괜찮은 상황이에요. 어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꺾여도
꺾여도 신흥국 전체의 어닝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보면 이제 막 밑으로 패지는 않는 거죠. 이렇게 차익 실현 살살 하는 거고요. 요게 만약에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꺾이면 꺾이거나 지그지그해지면 이렇게 꺾이거나 지그지그해지면 이제 더 빠르게 빠져나가겠죠. 지금은 약간 이제 슬슬 빠져나가는 상태. 왜냐하면 실적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쨌든. 자, 중국 증시는 중국 증시 지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가지고 중국 증시랑 같이 움직이는 선행하거나 같이 움직이는 걸 찾은 건데 요게 이제 많이 꺾이고 있죠. 중국 증시도 이걸 따라서 이제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멘텀이 안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 기업 이익이에요. 기업 이익이 보시면은 신흥국이나 미국하고 다르죠. 찌글찌글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때 2016년까지 한번 올랐다가 내려와서 2020년 팬데믹 때 한번 확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못 가고 있어요. 이익이 못 늘어나고 있죠. EPS가. 사실 기업 이익은 늘어나도 중국은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나고 주가 오르면 증자를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당 이익이잖아요. EPS로 보면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도 못 갈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증시 지표도 약간 꺾였죠.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꺾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신흥국 경기 지수나 뭐 중국 쪽이나 이런 게 다 영향을 받아서 아직 뭐 확 꺾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쭉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올라오다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이익은 열심히 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이전 2017년이 제일 좋았는데 요거를 지금 돌파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어쨌든 어닝이 신흥국하고 비슷하죠. 중국하고 좀 다르고 어닝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리비전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외국인들이 신흥국은 그래도 최근까지 계속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가을 해서 연말까지 한번 확 들어왔다가 그 다음 계속 빠져나오고 있어요. 죽으라고 빠져나오고 올해 들어와서는 뭐 거의 유출이 훨씬 많죠. 이때는 대규모 유출이 있었고 최근에도 또 대규모 유출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빠져나가는 상태. 이때도 보시면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그냥 오른 만큼 빼는 거예요, 계속.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딴 데 투자할 게 있으면 한국 들어온 것보다는 한국에서 빼서 다른 국가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한국 주식 펀드 플로우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약간 경기를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이제 한국 주식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다? 이런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BSI 같은 경우에 거의 고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파는 거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까 그 기술적 추세를 보면 2007년 우리가 굉장히 좋았을 때가 이때 잠깐 넘었었고요. 추세선은. 2011년에 한번 닿았었고 지금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닿은 상태에서 이때처럼 한번 뚫고 올라갔다 내려올 거냐 아니면 이때처럼 닫고 꺾일 거냐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고점 근처인 거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뭐 3,600을 한번 갔다 꺾일 거냐 아니면 지금 꺾인 거냐 뭐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죠. 이게 기로점인 거죠. 지금 현재 추세선에 닿아 있으니까 기로점이 와 있다.